2026년 봄 시장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금리, AI, 거대한 변화들이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우리는 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흐름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먼저 읽어낼 것인가. 시장의 미래를 남들보다 먼저 만나는 단 하루. 이선엽의 스윙당하지 않고 승리하는 필승 투자 전략, 박병창의 변동성장에서 수익을 내는 막강 포트폴리오, 여주사 빈센트가 제시하는 주도주 투자 전략, 김장렬의 AI 반도체 핵심 공략주, 장훈준의 2분기 성공 투자 전략, 이권희의 지금 꼭 사야 될 주식 아이디어, 그리고 저 김프로의 마켓 인사이트와 친절한 해설까지. 요동치는 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금 꼭 들어야 될 주식 투자 전략. 지금 여러분께 가장 필요한 모든 주식 투자의 노하우와 인사이트가 단 하루만 여러분께 공개됩니다. 그리고 어디서도 가질 수 없는 단 한 번의 기회, 최고 전문가들과의 1:1 멘토링까지. 2026년 4월 18일 세종대학교 대양홀. 지금 바로 이 선택이 여러분이 자산가가 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한정된 좌석을 지금 바로 선착순으로 모십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3프로TV 역사 스페셜, 주원준의 에인션트, 고대 근동, 그리고 이스라엘로 떠나보는 시간이죠. 네. 이제 점점 근처로 오고 있습니다. 기원전 한 2000년대에서 이제 1000년대 근처로 오면서 우리가 아는 얘기들이 조금 더 많아질 것 같기는 한데, 이번 시간은 예고해 주신 대로 이집트 얘기를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이집트에 또 어떤 재밌는 얘기들이 있는지 주원준 박사님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얘기는 이집트 중앙국 얘기인데 2000년대 초반이고요. 이제 아직 이스라엘은 안 나왔을 때고요. 이스라엘에 나오려면 지금 여기서부터 한 1000년 기다려야 돼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기원전 한 1800년, 1900년 요즘. 예, 한참 1985년 이집트 11왕조 그때부터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예. 10일이요? 11왕조. 1왕조. 예, 왕조가 1번부터 이렇게 넘버링한 체계를 쓰고 있는데 11왕조예요. 그게 왕 바뀐다고 왕조가 바뀌는 건 아니고. 그 헬레니즘 시대의 마네토라는 양반이 네. 그리스가 이집트를 지배하게 되니까 그리스 사람들도 이집트 역사를 좀 가르쳐야 되기도 하고 자기네가 좀 치욕을 당하니까 자기네 역사를 정리해야 되고 삼국유사 하는 거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역사를 정리했는데 아버지가 바뀌면 그분이 왕조가 바뀐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 학자들이 쓰는 체계하고 조금 다른데 어쨌든 마네토를 기본으로 놓고 거기서 조금씩 변형해서 지금 쓰는 거라서 아버지가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조금 있죠. 아버지가 바뀌는 경우 사실은 흔치는 않은 경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11왕조까지 갔으면 10번은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조카한테 넘어가거나 아니면 형제가 넘어가거나 이런 것도 다 완전 쿠데타는 아니고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전부 무슨 왕조가 생각을 한 거야? 아니 난 뭐 반영을 이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줄 알았더니 사실 이 아버지였다 뭐 이런 아니 그거 말고 완전히 이제 뭐 이렇게 쿠데타에서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런 경우에도 포함되죠. 조선 고려 바뀌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완전히 바뀐 거고. 완전히 바뀌는 경우죠. 그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아들한테 안 가고 엉뚱한 사람한테 이제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11왕조. 네. 이집트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제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후기시대 이렇게 나머지고 중간에 이제 그 1중간기, 2중간기 들어가는데 고왕국이 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왕국으로 넘어가는데 고왕국의 특징이 거석 피라밋이잖아요. 엄청난 피라미드 우리가. 근데 그 피라미드 중왕국이 뭐가 달라졌냐 그러면은 저는 머릿속에 거석 피라밋을 고왕국의 핵심적인 거다 생각하시고 중왕국은 이런 게 나와요. 고왕국이 안 나오는데 이런 목각 인형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그 부장품이거든요. 되게 정교하다. 굉장히 정교하죠. 나무를 저거 칼로 했을 텐데 그죠? 이게 이제 무덤에서 나온 건데 대충 기원전 1000년쯤인가요? 그럼? 기원전 20세기 2000년? 1900년, 1800년 때 메케트레라는 사람의 무덤, 파라오도 아니고 지금부터. 그냥 귀족의 무덤. 귀족의 무덤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고왕국 때 안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고왕국에서는 거석 피라밋을 만들기 위해서 온 나라가 다 달려들어가지고 그 무거운 돌을 갖고 어떻게 쌓았을지도 모르게 만들었는데 그걸 해보고 나라가 왕조가 망하니까 중왕국 때부터는 이제 안 만들어요. 시도는 했는데 어떻게 만드냐면은 주변에서 흔히 할 수 있는 흙벽돌을 갖고 만들어요. 그러니까 좀 멀리서 큰 돌 가져와서 재단에서 올리고 이런 건 못하고
가까이 있는 재료를 갖고 흑벽돌을 만드는. 그러니까 중왕국 때 피라미드는 후대에 지어졌지만 작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풍화되어 가지고 마치 그냥 작은 모래 언덕처럼 보여버리는. 그러니까 보잘것없고 좀 작고 크게. 예. 그 대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이집트의 그 에너지를 어디다 썼냐 그러면 뭔가 개인 자신의 마음, 주변 이런 식으로 관심이 옮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고왕국과 중왕국에서 사람들의 멘탈이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고왕국은 파라오를 위해서 우리가 수십 년에 걸쳐 가지고 그 멋진 피라미드를 만들고 막 이런 시대였고 중왕국은 그거 너무 해보니까 힘들고 그 자원도 많이 사용하고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삶의 보람도 없는 것 같고. 개인주의적이 됐다는 얘기죠. 예, 약간 내면. 그리고 파라오도 파라오 개인의 어떤 인생사, 영웅담을 만들어도 그런 게 나오고.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이집트 문학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고왕국의 피라미드는 피라미드가 그렇게 크고 있는데 텍스트가 그렇게 많이 안 스토리가 나와요. 없는데. 예, 텍스트도 무슨 주문 같은 거 잔뜩 나오는데 중왕국에 가서는 개인의 삶이라든지 어떤 사람이 이집트를 바깥으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무슨 여행을 하고 왔대더라. 신우의 이야기 같은 거. 이런 식으로 개인의 삶과 내면. 그래서 이 당시에 나오는 게 이 목각 인형들인데 굉장히 정교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가 이게 중기청동기 시대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만든 진품이에요, 이게 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일상생활이 물고기 잡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배 타고 그물 끌어올리는 거죠? 네, 그물 끌어올리는 저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나? 예. 그리고 요건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맥케틀의 부장품에서 한 사과 박스보다 조금 작은 것 같은 작은 사과 박스 정도 되는데 흑벽돌로 집을 만들어서 요 안에서 그 당시 어떻게 살까 그러니까 일상을 표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저게 흰색 저게 침대인가? 아니 천을 짜는 여인들이에요. 아, 천 짜는 여인들. 저 천은 지금 그냥 그 후기에 들어와서 그냥 데코레이션 한 거죠. 저렇게 직접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냥 이거는 사실은 천처럼 표현을 한 거죠. 예, 요런 것도 있고 요건 이제 남자들 그 일하는 남자들. 그러니까 보게 되면 옷 이게 노예들이 아니라 옷도 다 잘 입고 있고 노동 도구들 이런 게 뭐 이런 거 다 있고. 저 하얗게 된 건 최근에 칠해서 그런 거죠? 하얀 거죠? 아닐걸요. 그 손 안 댔을걸요. 아우 어떻게 저렇게 그래요. 네. 모르겠어요. 그건 뭐 저기 좀 그 유물 보존하시는 나무 분들한테 목각 인형이에요? 네, 목각이고 요거는 그 널빤지 만드는 거잖아요. 제가 짜르네. 재밌는 게 이렇게 톱이 딱 멈춘 것까지 표현을 한 거예요. 저쪽에서 넣은 거예요, 톱을? 톱으로 이렇게 널빤지를 널빤지 만들고 있는 자르네. 거죠. 나무를 잘라서. 예술이 시작됐네, 드디어. 네, 그다음 이렇게 끌이나 이런 걸로 뭔가 지금 만들고 이런 것도 표현을 하는 거고. 저때도 톱이 있었다는 게 딱 저기 보니까 보이죠. 이게 또 뭐야?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뱃놀이 하는 건데 그 뱃놀이라기보다는 요 가운데는 높은 분이 앉아 있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렇게 배를 움직여 가지고 이제 어디 가고 하는 걸 표현한 거고. 요거는 요 밀을 여기 곡물을 밑에서 세고 있고 위에서 서기가 그 얼마 썼는지 곡물이 몇 그램 나오고 뭐 이런 거를 기록하는 것 같아요. 수확물을. 이제 이런 것도 나오고 전부 그 이집트나 이런 데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통 그리려고 했을 텐데. 예, 이런 걸 그러니까 이게 고왕국에서 안 만들던 거를 중왕국 때 가지고 이런 걸 만드는 이건 이집트의 병사들이거든요. 야, 저거는 꼭 저기 예술이다. 어디예요? 그 저 무슨 중국의 진시황 갱 그거하고 비슷하네. 병마용. 근데 그래. 이집트의 군사들이고 요거는 이제 검은색 누비아 그러니까 그 흑인들이죠. 그 남쪽에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도 군대를 따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저 때도 점토판에 글 썼어요? 이집트는 파피루스에다 붓으로 썼어요. 저 시대에는. 예, 이 시대에는. 예. 야.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덤에서 나온 거죠? 예, 무덤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동양이나 진품이죠. 저쪽이나. 예, 엄청난 이런 것들도 나.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질이 안 좋은 거라서 약간 이제 신분이 떨어지거나 이래서 이거 저기 소 잡는 거거든요. 소 뉘어가지고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생활상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기 저는 그래서 고왕국과 중왕국의 차이는 고왕국은 거석 피라미드 전체 파라오의 영생을 위해 가지고 우리 이집트 모든 사람이 귀족부터 모든 사람이 달려들어가지고 그 멋있는 피라미드를 만들자 이런 시대였다면 중왕국은 이제 문학도 나오게 되고 개인의 내면도 얘기하게 되고 저런 소소한 즐거움 같은 것 인테리어에 신경 쓰네. 예, 내면도 알게 되고 이렇게 나라의 어떤 그 이집트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나 멘탈이나 이런 것이 많이 변했다. 토건 사회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 살짝 개인의 이제, 예. 그래도 큰 전쟁 같은 거는 없었어요. 그 중왕국 파라오의 이름이 굉장히 특이한데
아멘에메트가 있다가 그 다음 왕이 세누스레트거든요. 그 다음 왕이 아멘에메트예요. 그 다음 왕이 세누스레트고요. 그 다음 왕이 아멘에메트고요. 이게 그 반복돼요? 다음 왕이 세누스레트예요. 그 순환 왕권제라고 부르는데 일부러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다스릴 때 아들이 어느 정도 즉위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세누스레트하고 아멘에메트하고 같이 다스리고 있다가 아버지가 죽으면 그 다음 아들이 또 장성했을 때 다시 할아버지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순환하는 왕 두 분이서 영생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중앙국의 그 이집트도 그렇게 큰 전쟁이 없거든요. 외지역에서 쳐들어오는 것도 없었고 이집트 사람들이 밖에 관심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나라가 평온한데 고왕국처럼 외부에서 쳐들어오는 것도 없고 피라밋은 안 만들고 왕 두 명이서 계속 돌아가고 네. 그러면서 개인의 내면이나 어떤 문학 그래서 이집트 문학은 사실은 중앙국의 문학이거든요. 그런 시대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겉으로 보면은 많이 비슷한데 이제 그 속에 그 사람들이 사는 멘탈 같은 거는 많이 달라진 거죠. 근데 이제 이집트 중앙국이 그렇게 쭉 오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오시리스도 나오고 막 이런데 이거 다 빼고 이제 여기서부터 성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는데 네. 힉소스라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게 돼요. 중앙국 힉소스. 말기에. 많이 들어봤는데. 많이 힉소스. 들어봤죠. 네. 힉소스. 예, 힉소스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집트를 결국은 여기 절반을 다스려요. 이집트의 왕조를. 이게 이제 우리가 제2중강기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요 시리아 팔레스티나 쪽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자리를 잡냐 여기 아바리스의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아바리스에 이집트가 원래 외부에서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노동력으로도 잘 맞아줬으니까.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점차 수를 불려나가다가 어느 순간 아바리스를 점령한 것 같아요. 아하. 자기네 나라로 만들고. 아.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거를 요새화시켜요. 전쟁을 할 수 있게. 그러고 나서 거기서부터 뻗어난 세력들이 점차 이집트의 다른 도시들을 점령하게 돼요. 그러니까 비이집트인들이고 시리아 팔레스티나 지방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점차 내려오다가 아바리스라는 도시를 점령하게 되는데 이 스토리가 요셉 이야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점차 이렇게 그 나라에 재상을 하잖아요. 그 여기서도 아바리스를 요셉이. 보게 되면은 그 큰 집의 주인은 이집트 사람인데 재상 이름 중에 시리아 팔레스티나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찍어서 누가 야곱이다, 누가 요셉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요셉 이야기의 스토리에 잘 맞아들어요. 굉장히. 그 힉소스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힉소스가 그냥 이집트 말로 헤카사우스트라고 그래서 낯선 땅의 지배자라는 뜻인데 그냥 포리너라는 뜻이에요. 그냥 외국인들. 그래서 힉소스가 하나의 집단도 아니었던 것 같고 여러 집단이 섞인 것 같은데 주류는 시리아 팔레스티나기 같아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처음에는 낮은 직업에서 일하다가 점차 높아져 가지고 큰 집에 재상 정도 되는 위치나 집사 정도 되는 위치에 이름이 몇 개 나오거든요. 그러고 나서 여기를 이제 점령을 했는데 이 아바리스라는 지역이 집사장. 예. 여기가 고센 지방 여기서 멀지 않아요? 고센. 예. 예. 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고센. 그러니까 그게 전부 이 나일강 삼각주의 동편 지역이에요. 고센이 어떻게 나와요 성경에? 성경 고센 지방에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 그 이집트로 들어간 그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들. 야곱의 자손들이 근데 그 지역이 전부 그리고 나중에 이집트 탈출할 때 나오는 지명 몇 개도 이 동편 지명이라서 이 아바리스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 가지고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면은 얼추 이야기가 돼요. 그리고 이 힉소스를 몰아낸 사람들이 이집트 신왕국인데 네. 그때 람세스 때 이집트를 탈출했다. 왜 탈출했냐? 처음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는 이집트의 파라오가 우리를 반겨줬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아바리스를 점령하고 이랬으니까 반겨줬겠죠. 근데 나중에 신왕국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내쫓아내더라. 우리한테 안 좋게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나왔다라고 맞추면은 성경의 얘기하고 굉장히 잘 맞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직접 증거는 없지만 전체적인 정황 증거가 너무 잘 맞아 들어가니까 요 힉소스가 고 야곱 고 일파 그 요셉 이야기에 잘 맞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집사 이름 중에 야콥 엘이라는 사람을 찾았을 거예요. 야콥? 엘. 그러니까 엘의 야곱이란 뜻인데 아. 엘 신을 믿는 야곱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뭐 야곱이나 이런 이름들은 시리아 팔레스티나에 좀 있는 많잖아요. 이름들이니까 꼭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정황 증거가 너무 잘 맞는 거예요. 힉소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요게 요때 그 성경의 창세기 37장부터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앙커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서부터 딱 이게 닻을 내려서 성경 이야기, 고대 근동 이야기하고 맞춰 나가기 시작하면 그 두 대충 맞아요? 이야기가 대충 맞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언제 역사적으로 출현했냐? 그러면 아브라함 이야기나 이삭 이야기나 이런 거는 역사적으로 좀 특정하기 좀 어려운데 적어도 야곱하고 요셉 이야기는 요때부터 요 힉소스에 이집트에 들어간 힉소스의 일파에 섞여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맞아 들어갈 수 있다. 근데 그게 좀 궁금한 게 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3대잖아요. 3대. 예. 3대라 해봐야 한 세대 30년 잡으면 예. 100년 세월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나와서 뭐 이렇게 하는 세대하고 저 힉소스의 출현과 안 맞죠. 안 맞잖아요. 100년은 뭐 그냥 기억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간인데. 아브라함이나 그 이삭의 역사성은 좀 생각하기 좀 많이 그러니까 어렵다고 그 그래요. 아들이라고 하는 게 예. 이럴 수도 있겠네. 아브라함의 바로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예. 이삭, 그렇게 이삭의 또- 쭉 자손 야곱 이렇게 아닌데 그러면 말이 안 돼.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엄마도 나오고 뭐 거기 형은 뭐 에서고 뭐 이런 거 그건 아닌데. 안 맞죠. 근데 안 맞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 이제 성경에 이런 말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네. 그 호칭이 되게 수상한 호칭이에요. 그 호칭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하느님이라고 하면 돼요. 네. 응?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 다른 신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이 세 분은 같은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호칭 같아요. 사실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은 아브라함의 하느님이에요. 그걸 굳이 셋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아들 관계가 아니라 시리아 팔레스티나 지방에 있었던 다윗이 나라를 만들기 직전에 12지파가 있고 이 상황이나 아니면 그 후대 상황에서 자신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의 후손도 거기 살고 이삭의 후손도 사는데 이거를 이렇게 선후 관계를 나중에 문학적으로 맞춘 거 아니냐 이런 이론이 사실은 학계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후대에 재구성한 족보이지 실제 족보가 아닐 거다. 그 사람들은 제 질문이 얼마나 날카로운 질문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 아니 저는 그냥 혼자 막 이렇게 가정을 하시다가 갑자기 아니지 안 맞지. 아니, 혼자 근데 뭐 왜? 하시는 나는 건가? 방송에서 혼잣말을 하나 싶었어요. 진짜 그거는 지금 이 3프로 TV 한 9년 역사에 가장 날카로운 질문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니, 어떤 점에서 박사님, 날카로운지 설명 좀 무슨 해주세요.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이게 날카로운 질문. 박사님 아니요, 이게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왜요? 설명 좀 해주세요. 알고나 듣게. 아니, 성경하고 날카로웠어요. 그걸 맞춰 나간다고 그랬잖아. 예. 근데 지금 이 연대기가 엄청 차이 나는 맞아요. 안 맞아. 그게 아브라함이 있거든.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그렇지. 낳고 하는 거가 그래봐야 100년이란 말이지. 근데 그 아브라함 시대와 힉소스 그 야곱의 시대는 내가 볼 때 몇천 년 차이란 그러니까 말이야. 성경에 나오는 족보라는 게 예. 실제 족보의 팩트를 나열한 게 아니라 이상적인 자신들의 어떤 생각을 족보에 투영한 거라는 거예요. 을지문덕이 강감찬을 낳고 강감찬이 이순신을 뭐 낳고 그런 이런 식으로 엄청난 아니면 가문이 우리가 뭐 와, 모두가 다 이런 단군의 거구나. 후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도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네, 되면 네, 네. 우리가 역사성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역사성을 찾기는 매우 어렵지만 적어도 요셉부터는 여기서부터 역사성을 찾아 나갈 수는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후대에 재구성한 역사라고 그래서 고대의 역사성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뭔가 만들려면 고대의 어떤 전승이 있어야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완전히 그러나- 새롭게 창작하지 그러나 않아요. 저러나 정프로의 시각에서는 역시 또 하나의 먹잇감이 되는 게 예. 그 봐라 성경이라는 게 그냥 다 후대에서 알아서 그냥 대충 뭉쳐서 쓴 거 아니냐. 아이, 뭐 그런 것까지 이제 시비 걸고 싶지 않아요. 그거 워낙 많아서. 에휴, 뭐 그런 네. 것까지 다 뭐. 그러니까 어떻게 모든 걸 읽습니까, 다 성경? 역사성으로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또 연합조선 또 그 사람들의 어떤 믿음을 보시는 네, 거예요. 알겠습니다. 고대인들의 믿음을. 그럼 이제 이집트 요기 때는 그러니까 고대 왕국만큼의 그 강력한 카리스마는 이제 파라오에게서 없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힉소스가 점령을 한 다음부터 이집트가 큰 문제가 생기는데 왜? 고왕국이나 중왕국 때 전부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고 뭐 식량도 많고 금도 은도 많고 이집트 전부 하나의 나라로 이렇게 살고 있다가 네. 아니 듣도 보도 못한 저 시리아 팔레스티나의 그 자기들이 그 이제페트의 자기들은 마하테 땅인데 네. 마하테 땅을 이제페트의 민족들이 와가지고 점령을 한 거 아니겠어요? 아, 저 오랑캐 그러니까 놈들 저거. 그렇죠. 오랑캐 놈들이 자기는 그러니까 이집트가 이집트 사람들이 이거를 굉장히 치욕적으로 생각하고 그러겠죠. 아. 나중에 힉소스를 몰아낸 다음에 힉소스의 그 기록을 다 지워버려요. 아주 이제 치욕적인 지옥이다. 그래서 이제 힉소스를 좀 알기는 어려워요.
근데 남은 기록 가지고 열심히 이제 연구를 해본 결과 이제 사람들의 크게 이제 특징은 뭐냐면 힉소스가 이집트에 동화하려고 매우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이집트인 되려고. 예,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힉소스의 기록을 보게 되면 그 이전이나 그 이후에 어느 왕에 못지않게 진짜 이집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저도 자꾸 이집트는 중국에 비유하게 되는데 청나라나 원나라 사람들이 외부에서 와가지고 중원 이 북경을 하여튼, 이제 네. 점령하고 보니까 그렇겠네. 문화적 수준이나 이런 게 그리고 거기를 그 많은 인구를 다스리려고 하면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내세우기보다는 내가 진짜 중국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겠네. 오히려 더 중국적인 거를 하듯이 힉소스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힉소스 왕이 더 막 이집트 파라오처럼 보이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힉소스의 동화 노력이라고 그래요. 힉소스가 이집트의 동화시킬 스스로가 동화하려고. 근데 이것도 요셉 이야기랑 맞아요. 요셉이 이집트에 동화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죠? 요셉이 이집트인이 완전히 되어버려 가지고 형제들도 못 알아보고 못 알아봤잖아요. 이집트 관리인 줄 알고. 그리고 자기 이름도 차프네프네아라고 바꿔버리고 이집트의 사위가 되고 그리고 거기 아내도 이집트 사람으로 얻고 그래서 그 요셉 이야기가 모세 이야기하고 다른 게 모세는 이집트가 싫어서 나간 사람이지만 요셉은 이집트에 들어가서 이집트인으로 동화된 사람이에요. 그것도 하느님의 명으로 그렇게 했어요. 하느님이 그러니까 언제는 이집트에 들어가서 살라고 명하시고 어떤 때는 이집트에서 나오라고 명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모세 이야기하고 요셉 이야기가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탈출기 선물도 그렇게 딱 붙어 있어요. 사실은 두 이야기가.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동화하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요셉인데 요셉의 동화 노력도 힉소스의 동화 노력하고 비슷해요. 이집트 사람이 되려고 하고 이집트에서 자리 잡고 이집트인이랑 아무 문제 안 일으키면서 더 잘 살려고 그래서 했던 노력. 이스라엘의 조상들일 것이다라고 추론한다. 그래서 이거죠? 그것도 잘 맞으니까 탈출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이야기의 역사적 배경은 요 힉소스 시대 아니겠느냐. 라고 놓은 게 이제 설득력이 있는 거죠. 여러모로 잘 맞아 들어가니까. 저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잖아. 그 중에 막내에서 두 번째 아들이 요셉이거든. 형들이 이게 무지하게 아빠가 편애하니까 팔아버려요. 그렇죠. 편해. 죽일라다가 둘째 형인가가 얘 너 불쌍하니까 팔아버립시다. 루벤 좋잖아요. 첫째 형이. 그래서 팔아버리는데 이집트로 이제 애굽으로 가는 거지. 간 거구나. 그래서 형을 못 거기서 알아봤다는 애가 거구나. 너무 똑똑한 거야. 그래가지고 잘생겼어. 그래서 어느 장군 집에 갔는데 또 그 부인이 또 막 유혹을 해. 두 형제 이야기. 요셉. 장군 예뻐하는 게 아니라 거기 유혹을 해?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옷을 벗겼다 뭐 이렇게 나와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낡은 옷을 갈아입혀 부인이 젊은 부인이 네. 요셉이 자기의 이제 그 하인인데 그 요셉이 그 너무 잘생기고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잡시다. 그래서 요셉이 나는 안 됩니다. 주인을 배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오히려 요셉한테 뒤집어 씌우죠. 네, 저 나를 욕했다. 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근데 그 오해가 이제 나중에 풀리긴 하는데 요 이야기가 이집트의 두 형제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아 그래요? 예, 이집트 문학이 있어요. 이집트 문학? 예, 이집트의 그 중앙국의 문학이 꼽혔다고 그랬잖아요. 중앙국의 문학에 네. 두 형제가 있는데 형은 결혼을 해서 아름다운 부인이 있는데 이 부인이 이 동생을 하려고 했는데 플롯이 똑같아요 완전히. 자작을 했는데 아니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걔를 누명 씌워가지고 그래서 그 포티파르의 아내 이야기는 사실은 포티파르? 이집트 네. 문학의 영향이에요. 그래 빵에 가요. 빵에 가서 이제 술 빚는 거 하면 빵에 가요? 빵에 가. 네, 그래서 잡혀요, 거기서 결국. 빵에서 이제 빵동기를 만나. 예, 그래서 감금되죠. 술 빚는 관원, 빵 만드는 관원을 만나. 그래서 꿈의 몽을 해. 맞아요. 얘가. 꿈 해몽을 해요. 그래가지고 예. 이제 파라오 앞에 가는 거야. 그래서 파라오가 꿈을 꿔. 또 거기서 또 해야죠. 그래서 예. 야 내가 꿀었더니 뭐 몇 년은 뭐 소가 말라 비틀어지고 막 그러더니 예. 그래서 꿈쟁이에요. 꿈쟁이. 그 요셉이. 꿈쟁이야. 파라오님. 꿈대로 가요 근데. 내가 꿈을 잘 해드린다. 해결해요. 앞으로 해몽을 7년 잘해요. 동안 풍년이 올 거고 7년 동안 가뭄이 올 거니까 준비하십시오. 딱 이 얘기로 해가지고 재상이 돼버리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딱 그래서 재상이 됐는데 고향에 기근이 온 거지 7년. 예, 맞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저 형제들이 구걸하러 온 구걸하러 거야. 왔네. 식량 좀 주시오. 맞아요. 근데 형제들이 못 알아본다는 얘기를 한 거야. 왜? 동화돼서. 맞아요. 근데 얘는 저들이 나를 팔아먹은 형들이구나.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그 용서하는 장면이 나. 그리고 거기서 통역을 써요.
요셉이. 말이 안 통해. 맞아. 네, 통역을 왜냐면 했어. 얘는 완전히 그 이집트 네이티브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자기는 형들을 알아보는데 형들은 자기를 못 알아보거든요. 못 알아보지. 그렇지. 근데 구약 성경에서 다윗은 통역을 안 써요. 다윗은 팔레스틴으로 망명을 하고 그랬을 때도 팔레스tina 임금하고 그냥 다 얘기하고 이러지 통역을 안 쓴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주변의 가나안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통역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말이 비슷했고 이집트는 굉장히 말이 다른 언어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요셉이 이스라엘 티를 계속 내면서 살았느냐 아니면 이집트에 완전히 동화된 사람이냐 그럼 완전히 동화된 쪽에 가까워요. 이 사람은. 그리고 형제들한테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이집트 땅에 와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지만 계속 잘 살라고 여기 자리 잡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힉소스적인 분위기하고 이제 잘 맞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요셉 이야기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이제 잘 맞는데 이제 그리고 이 이론의 또 반론을 말씀드리면 요셉 이야기 자체가 좀 후대에 나온 거라고 우리가 보게 되면 페르시아 시대 때 이때 역사적 정황하고 조금 안 맞기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이론의 약점과 강점이 있는데 예, 요셉 그러니까 이야기의 후대에 약점. 나온 얘기라는 거는 후대에 만든 얘기라고요, 이게? 예. 창세기에. 그래서 창세기는 사실은 4대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왜냐하면 요셉 이야기가 분량이 굉장히 길어요. 예. 요셉도 사실 하나의 대로 쳐야 되는데 요새 이게 나중에 들어온 이야기 같아요. 창세기는 사실은 36장까지 있었던 이야기 같은데 그게 집회서라고 개신교에는 아마 안 들어갔을 성경인데 요셉의 이야기는 짧은데 사실은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요. 굉장히 길어요. 이삭 이야기보다 길어요. 그 아버지 만나고 막 그런 예, 것까지 쳐서 다 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우리가 요셉 이야기라고 해야 되는구나. 예, 그렇죠. 야곱도 요셉 섞여 있는. 37장부터 50장까지 이야기를 보게 돼요. 그래서 요셉 이야기는 나중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건 좀 아주 복잡한 이야기니까 네. 전문적이고 여기서는 재밌죠, 이제 진짜. 될 것 같고. 그 얘기는 정말 재밌어요. 예. 힉소스 시기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얘가 세트인데 시리아 팔레스티나 지방에서 이제 우리가 바알 얘기했었잖아요. 풍우신, 비바람의 신을 네. 믿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집트에다 동화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자기들의 흔적은 남기잖아요. 그 흔적에 남긴 중에 하나가 이 세트예요. 이 세트라는 신은 원래는 이집트에서 그렇게 높은 지위의 신은 아니었어요. 바람의 그 사막의 바람 이런 거 얘기하는 신이었는데 저 신이 그 신이에요? 네, 세트예요. 세트? 예, 세트. 까마귀예요? 예. 이게 저 어디서 많이 봤다. 많이 봤죠. 아주 벽화에 많이 사막의 나오잖아. 폭풍의 신이었는데 네. 이 신이 이 시기를 지나면서부터 굉장히 높은 신으로 떠요. 어떠한 시대가 지나면서부터 힉소스 시대 이후에 이게 굉장히 높은 신으로 뜨게 되는데 이게 이집트의 바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던 바알 신을 이집트까지 갖고 왔는데 이집트 신 중에서 바알 신으로 통역이 될 수 있는 신이 세트니까 세트에다가 자신들의 바알을 투영을 했고 힉소스 지배기를 거치면서 세트라는 신은 그 이전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막의 그냥 바람신이었지만 이 시기를 거치면서부터 이집트를 대표하는 중요한 신 중에 하나로 확 올라가게 돼요. 이집트 신학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이제 원래 수많은 신들 가운데 저런 신이 있긴 있었는데 그렇죠. 이 힉소스 사람들 들어오면서 저 신에 굉장히 좀 공을 많이 좀 들였고 네, 자신들이 원래 믿던 신을 여기 투영하고 이집트도 믿고 싶은데 대신 좀 여기에 높여주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학이 바뀌게 돼 역사적인 그 상황을 지나서 그렇군요. 그래서 이때 이집트의 신들이 더 많아져요. 이 사람들이 이것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아나투라든지 레셰프라든지 시리아 팔레스티나에서 믿던 신들을 대거 이집트로 갖고 와요. 그래서 어떤 신은 이집트 신들하고 동화가 되고 어떤 신은 이집트의 새로운 신으로 남게 되고 왜냐하면 아무리 번역을 하려고 해도 번역이 안 되는 신은 그냥 그대로 하나 남게 되고 세트같이 번역이 된 신도 있고 그래서 이집트인들이 이제 힉소스를 막 욕을 해야 되는데 이 힉소스 이놈들이 전쟁도 잘하고 자기네 이집트 전통을 얘네들이 더 잘 지키는 것 같고 이러니까 좀 속상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힉소스인들을 욕할 때 뭘 욕하냐면은 마치 세트를 그러니까 바알을 레를 믿듯이 믿고 있다. 얘네들이 세트 신을 너무 믿고 있다. 그게 비난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이집트의 신학에서 세트는 저렇게까지 크게 믿을 신은 아닌데 네. 힉소스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세트를 너무 크게 세트 신전도 너무 크게 짓고 너무 높이 올리니까 쟤네들이 이제 근본 없는 놈들이다. 이제 모르는 놈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이집트 오리지널 제일 높은 신이 레? 레. 그리고 세트는 레에 뭐 호루스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좀 높은 신들의 위계가 있는데 그 위계에 들어가는 신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위계급으로 높여 버렸다는 거예요. 힉소스에 의해서. 힉소스가. 이것도 그런데 이집트 요셉 이야기 보게 되면은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 목자라고 그러면 싫어하니까 그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은 한 것 같이 나오는데 그거하고도 또 연결이 될 수가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됩니다.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집트를 대표하는 신은 누구냐? 고왕국에서는 네밖에 없었는데 중왕국에서는 테베 사람들이 아문도 크게 섬기게 되고 힉소스가 들어오면서 세트도 굉장히 크게 섬기게 되고 그래서 이집트의 신학이 네 태양신을 중심으로 한 일사불란한 체계가 아니라 힉소스 지배기가 되면서 조금 어그러져요. 이게 좀 흔들려요. 그리고 나중에 신왕국에 들어가서 아케나톤이 이제 그때 가면 우리가 유일신 기억할 텐데 그때 이 신들의 위계를 좀 바로잡는 노력 아니었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배경이 되는 것이죠. 원래 이집트에서 대대로 제일 높은 신은 레? 예. 그 신이 이제 넘버원이고 넘버원이죠. 다른 신들 이제 쭉쭉쭉쭉 위기 이렇게 있고 쭉 있는데 저 밑에 이제 세트라는 신이 네. 바람신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는 힉소스 들어오면서 갑자기 레급으로 막 올라갔고 그래서 원래 이집트 살던 사람들이 저런 근본 없는 놈들 욕을 했다. 그렇게 욕을 할 수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고요. 네. 힉소스를 어떤 파라오가 람세스인가요? 추방해 버리는 거죠. 예, 그 뒤에 이제 여기 지도에 보이는 그게 테베. 모세 출애굽 아니에요? 그건 조금 나중이에요. 나중에. 예, 조금 나중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물리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 밑에 테베인데 요 사람들이에요. 여기 테베라는 곳이 있죠, 여기. 그러니까 테베는 사실은 힉소스에 점령당하지 않고 우리가 이집트가 두 개라고 그랬잖아요. 북이집트, 남이집트. 우리가 남쪽이 위니까 상이집트, 하이집트 하는데 하이집트의 중심은 여기 이제 뭐 멤피스라든지 여기고 상이집트의 중심이 테베예요. 우리가 룩소로 가시고 하면은 다 그 테베 근처예요. 그러니까 상이집트 핵심이고 테베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경주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의 수도였고 자기들이 진짜 이집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남북이 갈라지면 언제나 테베 중심의 신관들이 정권을 잡고 이러는데 이게 남북으로 갈라지는 또 역사 중에 하나가 북쪽은 힉소스를 한번 점령됐던 곳이니까 여기는 이민족들의 좀 손을 탄 곳이고 상 이집트 테베는 진짜 이집트고 저희가 이런 퓨어한 이집션들이구만. 예, 그런 식의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이집트 사람들이 가면 그 농담 있잖아요. 그 상이집트 사람이 하이집트 사람을 놀릴 때 저 사람들은 전구 하나 갈기 위해서 뭐 5명이 필요하다. 한 사람이 잡고 있고 4명이 식탁을 갖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돌리고 있다. 그런 식의 농담은 사실은 세계에 많이 돌아다니는 농담인데 바보 같은 놈들이다. 네, 저 바보 같은 놈들이다 이걸 얘기하는데 똑같은 농담을 상이집트 사람이 하이집트 할 때 쓰고 하이집트 사람이 상이집트 사람 놀릴 때 똑같은 농담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좀 이렇게 감정이 있는데 지금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요? 예, 가서 보면은 이제 농담식으로 재밌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런 식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 감정은 이집트의 것이다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뭐만 하면 오래된 거니까 해서. 예. 그래서 이제 중왕국이 사라진 곳에 이렇게 북쪽은 이민족이 와서 자리 잡고 남쪽은 원래 이집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긴 거 있잖아요. 이게 중왕국의 영역이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이집트는 이렇게 긴 나라예요. 이렇게 나일강을 중심으로 강 따라서. 근데 중왕국의 영역이 쪼그라들고 테베 중심의 요 나라. 그다음에 힉소스가 지배하던 나라, 요게 이제 제2중간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남쪽에서 누비아인들이 몰려와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오고 이런 상황으로. 저 이제 지금으로 저 수단 사람들인가요? 수단, 그쪽에서 에리트리아 뭐 이쪽. 저게 상류면 저쪽에 산지예요? 지역으로? 산지는 아니에요. 그 금류 카라카트가 있는 지역이죠. 금류가 있고 나중에 이제 그 백날, 흑날 합쳐져가지고 큰 나일강이 되는 그 지역이죠. 근데 요때 중기쯤 되면 고대랑 고 이집트랑은 뭐가 좀 많이 달라졌어요? 아니면 사는 거 뭐 비슷비슷한데 그냥 왕조만 한번 망했다가 다시 그냥 조금 일어나고 이 정도예요? 사실은 고 이집트 그 고왕국의 삶을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런 자료가 많이 안 남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덩그러니 그 큰 피라밋하고 그 피라밋 안에 있는 피라밋 텍스트하고 이런 것들이 거의 자료의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기록이나 뭐 이런 것들 많이 남기진 않았고 지금 많이 아는 것도 후대 기록이 많은데 중앙국에 가면 이제 문학 작품도 많고 그다음에 파라오가 자기를 드러내는 작품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목각 인형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국의 삶은 비교적 잘 알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사유재산, 뭐 일부 다처, 뭐 그런 건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제가 읽은 거는 이제 그 교육제도인데 신관이 어떻게 되는가 보면은 신관? 네, 신관 이집트의 신관이 어떻게 되는가. 신에 대한 생각이 뭐냐? 아니요. 그 신관이 사제거든요. 관리. 사제. 예, 그러니까 신전에서 일하는 신관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느냐? 예, 교육제도인데 이 사람들이 신관으로 공부하는 게 따로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냥 그 신전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다가 어느 나이가 되면은 그 신전에서 그 사교대로 돌아갔던 것 같은데 3개월씩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3개월을 일하면 나머지는 그냥 나가서 관리로 일하거나 자기 큰 집에서 일하거나 다 이제 귀족들이니까 그렇게 일하면서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았던 것 같거든요. 자기 집에서 무슨 일을 해요? 나란 일을? 아니 예, 그러니까 큰 집에서 뭐 장부도 적어야 되고 뭐 그 행정도 해야 되고 그리고 국가 체제나 이런 거가 그렇게 명확하게 나눠지는 큰 집이라는 게 이제 부동산이 크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 권력과 위세가 재물이 있는 큰 집. 원래 물려받은 집들 귀족이니까 관리하고 운영을 하면서. 해야 되고. 그래서 독립된 신관 교육이 있기보다는 이렇게 그냥 일하던 사람들이 신관 일도 했다가 돌아오면서 다시 왔다가 자기 집 일도 했다가. 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파라오는 이 세계도 다스리지만 영원도 다스리고. 네네네. 그래서 현지의 관리도 만들고 다스리고 신관도 다스리고. 그러면 나는 파라오의 신하로서 현세의 관리로서도 일했다가 또 신관으로서도 일했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에서 포티파르라는 사제도 이 사람이 전문 사제라기보다는 사제로서도 일하고 어떤 시기에는 또 관리 비슷한 장군이라고 표현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사실은 맞아요. 세속적으로는 장군도 했다가 이렇게 신관도 왔다 갔다 했다가 할 수 있어요. 그런 식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재밌네요. 하여튼 이집트 이제 점점 모세님 등장이 가까워 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직은 그래도 조금 멀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래도 생활상 같은 게 저런 그 목각 인형 같은 거 워낙 많이 남아 있어서 굉장히 많아요. 네. 이집트 박물관 가시면 다 못 보실 정도로 많습니다. 진짜. 저희가 어디 카이로에 있나요? 카이로에 있어요. 카이로에 가시면 박물관이 크게 2개 정도 보시면 되는데 이집트 고고학 박물관이라고 예전에 아주 오래된 박물관이 있고 새로 만든 이 대이집트 박물관 그랜드 이집션 뮤지엄 우리가 잼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것도 있는데 새로 만든 게 너무너무 잘 만들어 놔가지고 하루 종일 보셔야 돼요 진짜. 저도 작년에 갔다 왔는데 작년에 갔다 왔는데 굉장히 크고 잘 만들어 놨어요. 저 유물도 너무너무 많고. 이집트는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2번 갔죠. 이집트 독일 대학 갈 때 다닐 때 뷰르츠부르크 대학 다닐 때 그 얘기도 해드리면 좋겠는데 그 독일은 이렇게 남부하고 북부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북부가 약간 개신교 전통이 있고 남부가 물론 이제 뭐 그렇지 않은 도시들도 있긴 하지만 근데 남부에 저희 뷰르츠부르크하고 뮌헨하고 뭐 밤베르크, 레겐스부르크, 뭐 튜빙헨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박사하고 그 구약이나 고대 근동학하는 선생님들을 모아가지고 3년에 한 번씩 이제 가는 거예요. 가면은 현지에서 발굴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대학원생들하고 교수님들 왔다고 문도 열어주고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도 이제 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한 300만 원 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15일 동안 갔다 오는데. 근데 유학 때 정말 돈이 없었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독일은 돈도 안 내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지도 교수님이 어떻게든 마련했으면 내봐라. 그래가지고 진짜 없는 돈 탁탁 털어서 냈어요. 내고 나니까 한 달쯤 지나니까 독일 학술진흥재단 대하대에서 딱 50%가 들어와요. 지원해 준다. 그 유학생 그 형편에 150만 원이 들어오니까 150만 리펀드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반값으로 갔다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돌려주시려고 일단 내라고 하셨구나. 그리고 또 한 달쯤 지나니까 우리 대학 뷰르츠부르크 대학의 기금이 있는데 거기서 25%를 준다는 거예요. 75%. 네, 그래 75%가 커버가 되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걔네들 독일 그 대학원생들이 왜 이렇게 다 가나 그랬어. 결국은 어느 정도는 돌려받는다. 갈 때는 얘기를 안 했는데 나중에 이제 지도 교수님이 좀 이렇게 해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25%만 내고 간 거잖아요.
근데 비르츠부르크 대학 그 선배들이 만든 그 기금이 있어요. 그렇게 쓰라고. 그 사적인 기금인데 거기서 12.5%가 들어왔어요. 또반. 네. 정확히 정말 독일 사람들 센트까지 12.5%가 딱 들어와요. 내가 쓴 돈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12.5%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이 여행을 갈 때 그 지역의 의사, 우리 대학 다 졸업생들이죠. 이분들 은퇴한 의사들을 모시고 갔는데 이분들은 이제 의사니까 위급 상황에 학생들 좀 케어해주는 역할도 하면서 이분들은 돈을 학생들의 2배를 냈어요. 그 돈이 남잖아요. 다 정산하고 나서. 그래서 한 8개월쯤 10개월쯤 지나니까 6.25%가 또 들어와요. 정확히 센트까지 해서. 그래서 한 1년쯤 지나니까 6.25%만 돈으로 저는 갖다 옮기게 된 거죠. 그 시스템을 선생님이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좀 한국에서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참 부러운 얘기네. 부럽죠. 굉장히. 그래서 저는 그 시스템의 효과를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그 박사과정에 있으면서 사실은 언어 공부하고 뭐 공부하고 이러면서 그런데 가고는 싶은데 어떻게 갈지도 모르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간다고 그래서 그 발굴하는 사람들이 문 열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그 전공자들 그러니까 고대근동학 전공하는 사람들이랑 구역학 전공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가면은 걔네들 중에는 이집트학 전공하는 애들은 막 그 상형 문자 막 읽잖아요. 성강 문자. 그리고 우리는 시리아 팔레스티나 문자를 조금 읽을 수가 있고. 그래서 거기서 같이 선생님들이랑 가면 배우는 게 진짜 많거든요. 그런 여행으로서 많이 성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고대근동학을 가르치는 대학도 물론 없고 학과도 없지만 저는 1년에 한 번씩 가는데 학생들을 좀 데리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좀 있어야 돼. 내가 이번에 가면 학생들은 내가 좀 되겠다. 그런 걸 좀 모아보려고 하는데 학생 몇 명이나 가야 돼요? 아니 공부하는 학생도 많이 없어요. 사실은 한두 명만 가면 되는데 그 드디어 학생들하고 이프로님이 나섭니까? 나서는 것 같다. 물어보는데 뭐 이유가 있으시겠죠? 학생들 어느 학교 학생들이죠, 대체로? 지금 한림성서연구소? 아니 한림성서연구소에는 없고 지금은 이제 한국고대근동학회에서 저희가 우가리더 뭐 이집트어, 아카드어 이런 거 가르치거든요. 네. 그거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학교예요? 뭐 고대도 있고 뭐 다른 대학도 있고 학교도 그다음에 우리 물어보지. 아니 단국대에서도 서울대 있을 있고. 것 같아서 저 후배라고 좀 밀어주라. 아유, 일단 한 서울대 명이 가면 이프로님이 저 대주시고요. 두 네. 명이 가면 두 명째는 우리 김프로님, 3명 가면 제가 나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세 명을 두 명이라 해도 하여튼 기회주의적이야. 그냥 두 명이라 딱 명시했거든. 2명 정도라. 아니야 3명 금방 찾죠 뭐. 찾으면 못 하시죠, 찾겠습니까? 한 명이 가면 2%가 내고, 2명이 가면 제가 내고, 네. 2명 거를 내가 내고, 3명이 네. 가면 3명 거를 정프로가 내고. 오케이. 좋은 아이디어다. 제가 3명을 확보한 거예요. 네 명, 한국말로 똘똘말이라고 그러는데. 혹시 4명 가면 다시 1번부터 시작입니다. 아니면 이 방송 보시고 나도 좀 도와주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나오시면 계실 겁니다. 그게 아니라 네. 우리 방송 보는 분들 중에 거기 한번 가보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 저 같은 그렇죠. 일반인들. 그렇죠. 그래서 한 대여섯 명 같이 가시면서 그 학생들은 그냥 프리 티켓으로 맞아요. 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좀 더 내고. 좀 더 내면 되죠 우리가. 한 4명이면 17반이라고 10%만 더 내면 한 그리고 명까지 들어가- 나오잖아. 이게 여행이라는 게 이제 해보면은 그냥 여행 가는 게 있고 가기 전에 언어 공부를 좀 하고 가야 보이는 게 있어요. 그렇죠 물론 당연히. 예, 그냥 가면은 관광이죠. 근데 그런 여행은 저도 뭐 여행사하고 하면은 금방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공부를 좀 하고 가는 사람들하고 가야 돼요. 그러면은 여행의 질이나 질문 같은 게 달라져요. 보는 눈도 달라져요. 합시다 그거. 그거야, 한 뭐. 1년 공부 여기서 따로 그거 또 엔션트 하고. 엔션트 한 15분짜리만 보면 뭐. 우리도 공부는 공부대로 빡세게 하고 제가 사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3% 투어가 있어요. 예. 시험도 보고 합격한 분만 가는 저도 지금 시험으로. 평화방송 여행사에서 하나 계속 1년에 한 번씩 가거든요. 저희 강의 듣는 분들하고 가는데 네. 거기서 다 사진 찍어 온 거예요. 이것도. 그러게. 다 제가 쓰는 그 빨리 저작권도 가시는 분 연령층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은 연령 많으신 분이 많죠. 그렇죠. 제가 그 예수의 센터에서 강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의 센터에서 강의 들으시는 분들한테만 요번에는 며칠 날 갑니다 이렇게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제 같이 갔다 오는 건데 그러니까 여행사에서 가면은 대체로 여행사에서 가는 코스가 있잖아요. 이 나라 가면은 여기 가야 된다. 예. 제가 거기를 안 가요. 왜냐하면 제가 가고 싶은 데가 따로 있어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좀 가고 다 유적지고 볼 것도 별로 없는데 사실은 관광지보다는 좀 유적지를 가야 됩니다. 제가 그런 주의라서 여행사에서는 안 좋아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번에도 올해도 하나 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 킹스 하이웨이 그러니까 나일강에서 유프라테스 강으로 가는 고대 교역로가 2개가 있는데 비아 마리스 하나는 이
강으로 가는 바닷길이 있고 거기는 가자지구 때문에 막혀서 못 가고 요르단 쪽으로 가는 그 왕의 대로가 있어요. 왕의 길. 왕의 대로를 가보려고 지금 쭉 타고 가보려고 하거든요. 네네네.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여행도 한국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여행하면 좋겠습니다. 아유, 예, 좋습니다. 공부도 좀 하고 네. 예. 그리고 좀 젊은 20대에 갔다 와야 돼요. 제가 그 독일 사람들하고 여행해 보니까 한 30대 초반에 저는 갔다 온 건데 그 경험이 굉장히 오래 남아요. 그래서 젊은 학생들이 좀 세계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네, 보여줄 네, 네. 때도 맨날 이렇게 파리나 이런 데 돌아다니고 맨날 루브르 박물관 간 거 또 가지 말고 공부를 좀 하고 좀 이런 코스를 좀 같이 가서 갔다 와가지고는 리포트도 한 장 좀 쓰고 네네네. 좀 그렇게 하는 아, 쪽으로 좋습니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시민 대학 이런 코스로 만들어 봐요. 정말 공부하고 갔다 오는 걸로. 안 해보셨겠어요? 다 한국 해봤지. 그 고대 근동학회에서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 좀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학생분들 그래도 그러니까요. 뭐 큰 부담 없이 다녀오실 수 있게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세 분이 도와주시면 잘 되죠. 무조건 잘 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저희가 이집트 중기 이집트 얘기 좀 들어봤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어떤 분들이 좀 등장할까요? 드디어 신왕국을 하겠습니다. 신왕국. 이집트 신왕국 신왕국. 람세스 얘기를 좀 모세 나오죠, 모세. 모세 나옵니다. 모세, 예. 나무세스, 모세. 예, 모세 얘기를 좀 모세스. 나 오늘 헤어지기 전에 질문 하나만 하면 안 됩니까? 예, 박사님? 하세요. 예, 예. 저는 그 내세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아직은 해요. 예. 그리고 예. 나중에 이제 제가 죽고 나서 누군 절대자 앞에 가서 너 이제 이런 옵션을 아마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너 다음에는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 태어나게 해줄까?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선택할 수 있다. 예. 근데 저는 아는 게 없으면 예.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얼떨결에 이상한 거 선택하면 막 평생 그냥 노예로 살다 죽거나 그렇죠. 사탕수수 밭에서 죽거나 예, 예. 전쟁통에서 살거나 그렇게 예. 될 것 같아서 예. 하나만 찍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동네 많이 공부하셨으니까 하나 외워두고 있다가 예. 아 저는 기원전 몇 년 어느 나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면 웬만하면 여기 아주 해피엔딩이다. 그런데 없습니까? 저는 만약에 그런 선택권이 주어지면 재미있는 이제 생각인데 예. 저는 현대로 올 것 같아요. 고대로 잘 안 갈 것 같아요. 왜요? 너무 힘들고 삶이 그리고 얼마 못 예, 살아. 수명이나 자연 조건이나 되게 안 좋고 사실은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지금 세상에 문제도 많아도 평균적인 사람이 살기에는 이 현대가 더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현대에 뭐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가 이 정도 사는 건 고대인들은 상상도 못하는 수준의 삶이에요, 사실은. 보면은 굉장히 적은 자원을 가지고 막 토기 조각 하나도 막 씻어서 거기다 글씨 또 쓰고 또 쓰고 막 이런 식의 삶을 살거든요. 그 귀족이나 이런 파라오 그 보면은 피라밋을 보게 되면 피라밋 바깥이나 이렇게 그 파라오가 서 있는 상은 굉장히 우람하고 멋있는 남자, 이상적인 남자의 모습이지만 그 관 옆에 가면은 바가 찾아갈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진짜 얼굴을 그리는데 그때 그 파라오의 키는 굉장히 작고 그 영양 상태나 이런 것도 현대인들에 비해서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미이라를 봐도 그렇게 키도 크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인간으로서 신으로 점지어지던 사람도 이 정도 살았는데 보통 사람들의 삶은 그렇게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프로는 만약에 2%와 같이 절대자가 어디로 보내줄까 어디로 가고 싶어? 아니 신분도 제가 정할 수 있어요? 아니 뭐 절대자인데 뭐 해주겠지. 절대자인데. 고른 대로 다 간다 이거죠. 다만 이제 똑같이 지금 가위바위보 해야 된다. 저는 만약에 갈 수 있다면 그냥 저 아이슬란드 같은데 현대에 태어나서 예, 거기서 그냥 모텔 주인 이런 거 하면 될 것 같아요. 생선 잡아먹고 예, 생선 잡아먹고 네, 젓갈 담그고 젓갈 담그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예. 예. 굳이 뭐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저는. 자 우리 박사님. 나 안 물어봐 주냐? 내가 그렇게 물어봐. 아이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물어봤겠지. 형 뭐 할 건데? 어디 가실 건데요? 나는 1920년대 미국으로 가고 싶어. 미국. 1920년대 미국 대공황 직후 뭐 이럴 때 있잖아. 주식 싸게 살라고 땡겨갖고 주식 싸게 사서 10분만이냐? 그 내가 센트럴파크 있는 땅 사고 땅 다 사고. 휴스턴 저 텍사스 가가지고 유전 나오는데 다. 종잣돈은 뭘로 마련하고요? 응? 종잣돈은 뭘로 마련하고? 뭐 지금 좀 있잖아. 아니 1920년에 가면 다시 새로 빚을 태어나야 갚아야지. 되죠. 그게 또 지금 있는 돈 어떻게 갖고 쌓고 가요? 자본이 없어. 지금도 갖고 갈 수는 없고. 안 되지 당연히. 아유.
자, 하여튼 예. 제가 마무리로 네. 마지막으로 네. 그 여행 얘기 오늘 많이 하셨는데 이제 여행에 워낙 관심이 많아서 여행에 관심 많으실 텐데 그것보다는 저희 한림성서 연구소에 그 고대 원천 문헌을 평생 공부하고 싶은 그런 젊은 학생들이 있는 게 저는 절박하신가 봐. 좋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 네, 정말이에요. 정말 너무 없고 사실은 근데 많이 해야 되는데 나이 제한 없죠? 아이 제한 있죠. 지금부터 언어를 공부해서 그 언어를 마스터하려면 한 10년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공부하려는 요건은 뭐 성의와 어느 정도의 지능과 열정이 있으면 될 것 그리고 같은데 저희들이 테스트를 또 간단히 해야 합니다. 되는데 예. 그걸 잘 하면 그 부분의 삶에서는 뭐가 좋아집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좋아하고 그냥 해야 돼요. 저처럼 그냥 그렇죠. 예, 다른 거 말고 뭐 돈을 많이 번다거나 이거보다 그냥 아 근데 어느 정도 박사님 예. 20대한테 그건 좀 너무 가혹하잖아요. 근데 좋은 연구원이라는 직업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사실은 또 많이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은근히 그런 원의가 있는 학생들이 또 있어요. 40, 50대로 개방하면 진짜 구름 때처럼 아유, 몰릴 고대 텐데. 운동 여행사 이런 거 차릴 수 우리은행에서 있잖아요. 명퇴한 분들 뭐 이런 분들 아유, 안 돼, 안 근데 돼. 그런 분들은 좀 사전이죠. 해보면은 오히려 또 그들 나름의 또 뭐가 또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말씀해 주시면 아마 어떤 분들이 어떤 그래서 얘기인지 여러분 충분히 네.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저 이 순수 학문을 하시는 저 학자의 그 갈급함을 저희는 느낍니다. 대가 끊어진다니까 여러분 또 얼마 있지도 않은 사람들인데 그것마저 그러니까요. 없어지면 대가 끊어진다니까 이 네. 통을 이어가고 싶은 저 순수한 학자의 절규를 네. 외면하지 네.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 먹으면 넘버원 이 분야 넘버원 되는 거는 굉장히 어렵지 아, 그럼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하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 웬만하면 다 자기 분야에서 넘버원입니다. 그리고 되게 20대 이런 분이 들어가시면 지금이야 막내겠지만 한 10년 정도 그러니까. 지나면 윗분들 다 은퇴하시고 맞아요. 완전히 풀린 군번이 앞으로는 돼서 그렇지, 그리고 50년 우리나라만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어. 미국이나 유럽도 지금 없거든요. 아, 그리고 거기 가면은 엄청 환영받습니다. 웬만한 공부하러 대학원 왔어 막 애가 막 이러고 막 그러니까. 아, 그래요? 네. 아, 글로벌로도 활동하기 좋네. 그래서 장학금 받기도 쉽고 사실은 아. 약간 지금 원래는 별 전망이 없지만 약간 그 블루오션처럼 지금 되고 좋다. 아우, 그냥 이거 싶고. 저 다시 정정. 한국에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20대가 만나서 바로 갑니다. 오, 괜찮네. 예, 그래. 알겠습니다. 고대 근동 이야기 다음 시간에도 또 재밌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준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2026년 봄 시장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금리, AI, 거대한 변화들이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우리는 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흐름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먼저 읽어낼 것인가? 시장의 미래를 남들보다 먼저 만나는 단 하루. 이선엽의 스윙당하지 않고 승리하는 필승 투자 전략. 박병창의 변동성장에서 수익을 내는 막강 포트폴리오. 여주사 빈센트가 제시하는 주도주 투자 전략. 김장렬의 AI 반도체 핵심 공략주. 장훈준의 2분기 성공 투자 전략. 이권희의 지금 꼭 사야 될 주식 아이디어. 그리고 저 김프로의 마켓 인사이트와 친절한 해설까지. 요동치는 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금 꼭 들어야 될 주식 투자 전략. 지금 여러분께 가장 필요한 모든 주식 투자의 노하우와 인사이트가 단 하루만 여러분께 공개됩니다. 그리고 어디서도 가질 수 없는 단 한 번의 기회. 최고 전문가들과의 1:1 멘토링까지. 2026년 4월 18일 세종대학교 대양홀. 지금 바로 이 선택이 여러분이 자산가가 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한정된 좌석을 지금 바로 선착순으로 모십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세요.